사상 초유의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관세 압박으로 초토화될 거라던 한국이 오히려 수출을 폭발시켰는데요. 트럼프는 한국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막으려 관세댐을 세웠지만 한국에 터진 물줄기는 세계를 향해 더욱 뻗어갔습니다. 트럼프의 압박 속에서도 한 달 수출 92조를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저력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재밌는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경제학 석좌 교수이자 전 백악관 경제수석 자문관으로 일했던 미국인이죠. 2025년의 하반기로 접어들 무렵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또 한 번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드는 결정을 내렸을 때 저는 스탠퍼드 대학 연구실에서 한국의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캘리포니아의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죠. 백악관이 한국산 철강과 자동차에 대해 엄청난 관세 폭탄을 예고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앞에 놓인 서류들이 떨리는 손끝에서 바스락거렸어요.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서 빠르게 회전하더군요. 한국의 GDP 대비 무역 비중, 대미 수출 의존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보유한 기술의 대체 불가능성에 대한 수치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었죠. 워싱턴이 방금 저지른 일은 단순한 무역 정책의 조정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시사 프로그램의 제작진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한 제 견해를 듣고 싶다는 요청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출연을 수락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어리석은 결정의 진실을 미국 국민들에게 알려야 했으니까요. 방송국 스튜디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30년간 한미 경제 관계를 연구해온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어떤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특히 최근 10년간 한국이 보여준 기술 혁신의 속도는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경지에 올라 있었거든요. 스튜디오에 도착하자 이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의 선임 연구원인 존 라일리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번져 있었죠. 마치 미국이 한국을 무릎 꿇린 것처럼 말입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저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의 이번 결정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판단인지, 그리고 한국이 더 이상 과거의 그 작은 동맹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하나 제시할 때마다 진행자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더군요. 하지만 존 라일리는 제 말을 가로막으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죠. 한국은 미국 시장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모래 위의 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워싱턴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많은 지식인들조차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토론이 끝난 후 방송국을 나서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이론과 데이터로만 설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죠. 직접 현장으로 가서 미국 산업의 심장부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논쟁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방송국을 나선 저는 맨해튼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월스트리트의 주요 투자은행들과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켰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주식시장의 상황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화면에 붉은 숫자들이 마치 피를 흘리듯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더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모든 한국 대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메일함에는 이미 수십 통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월스트리트의 동료들이 보낸 것들이었죠. 대부분은 제가 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한 조롱 섞인 반응들이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의 한 애널리스트가 보낸 메일은 제 가슴을 아프게 했네요. 그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등급을 모두 하향 조정했다며 미국 시장 없이는 한국의 기술력도 무용지물이라고 단언하더군요. 새벽 3시가 되어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죠. 책상 위에 펼쳐놓은 한국 기업들의 재무제표와 기술 특허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어왔건만 왜 시장은 이토록 비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월스트리트의 중심가에 위치한 JP모건 본사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43층에 도착하자 회의실에는 이미 10여 명의 펀드 매니저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서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들의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는 확신 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려던 순간 한 젊은 펀드 매니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묻어났죠. 어제 하루 만에 한국 관련 모든 포지션을 정리했다면서 덕분에 수익률이 3%나 올랐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다른 매니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얼마나 독보적인지, 그들이 만드는 메모리 칩 없이는 실리콘밸리의 어떤 기업도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노 교수의 강의를 듣는 것처럼 지루해하는 표정이었네요. 회의가 끝날 무렵 JP모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앤더슨 박사님의 학문적 업적은 존경하지만 시장의 논리는 다르다고 말입니다. 관세 장벽 앞에서 기술적 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즉각적인 수익이지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블룸버그 통신사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앵커가 제게 물었죠. 한국 주식이 이렇게 폭락하는데도 여전히 한국의 대체 불가능성을 믿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지금 월스트리트가 보여주는 반응은 1990년대 초 일본 버블 붕괴 때와 똑같다고. 그때도 모두가 일본의 종말을 예언했지만 도요타와 소니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남아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텅 빈 스튜디오에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프로듀서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네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면서 다음부터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조명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론과 숫자만으로는 이 근시안적인 시장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직접 실리콘밸리로 가서, 디트로이트로 가서, 텍사스로 가서 미국 산업의 현장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에 방문해야 할 기업들의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그리고 텍사스의 에너지 기업들까지 미국 경제의 심장부를 움직이는 모든 곳을 찾아가기로 했죠. 그들이 한국 없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가득 찼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어리석은 판단이 곧 후회로 바뀔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말이죠. 그 후로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의 가을이 깊어가던 10월 1일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스탠퍼드 대학 연구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런데 제 이메일함이 폭발할 것처럼 가득 차 있더군요. 제목들을 훑어보니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9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제 눈앞에 믿기 힘든 숫자가 나타났거든요. 659억 5천만 달러.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분명히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고도 전년 대비 12.7%나 성장했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책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제 서류들을 적시고 있었지만 저는 꼼짝도 할 수 없었죠. 화면 속의 숫자들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3분기 전체로는 1,850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문구가 번쩍이듯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 저는 연구실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 월스트리트의 그 차가운 회의실에서 제가 들었던 조롱의 목소리들이 귓가에 맴돌더군요. 한국은 모래 위의 성이라던 존 라일리의 비웃음, JP모건 펀드 매니저들의 확신에 찬 매도 결정들이 떠올랐죠. 그들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더 자세한 데이터를 클릭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166억 1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대목에서 저는 숨이 멎는 듯 했네요. 22% 성장이라니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에 무릎을 꿇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특히 제 가슴을 뛰게 한 것은 자동차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한 분야였는데 64억 달러로 오히려 16.8%나 증가했더군요. 역대 9월 최고 실적이라는 설명을 읽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죠. 지역별 수출 현황을 분석하면서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감탄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거든요. 대미 수출이 겨우 1.4% 감소에 그쳤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지역들의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유럽연합 71억 6천만 달러로 19.3% 폭증, 아세안 110억 6천만 달러로 17.8% 증가, 심지어 중국마저 플러스로 전환했더군요. 이것은 마치 물을 막으려던 댐이 오히려 물길을 사방으로 터뜨린 것과 같았습니다. 미국이 세운 장벽이 한국을 가두기는커녕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를 만들어준 셈이었죠. 저는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전화기를 들어 월스트리트의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더니 결국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죠. 아마 제 전화를 받기가 부끄러웠을 겁니다. 3개월 전 그토록 확신에 차서 한국 주식을 매도했던 그들이 지금 얼마나 큰 손실을 보고 있을지 상상이 되더군요. 오후가 되자 실리콘밸리의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한국의 실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죠. 특히 엔비디아의 한 임원은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며 이제 정말 큰일이라고 하더군요. 저녁 무렵 저는 연구실 창가에 서서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구름들이 마치 한국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처럼 보였죠. 책상 위에는 이제 마른 커피 자국만 남아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찾아내야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죠.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미국의 압박을 기회로 바꾸었는지, 그들이 가진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실리콘밸리 탐방이 그 답을 줄 것이라는 예감이 들더군요. 미국 기업들의 숨겨진 의존성, 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을 파헤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있을 통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석 부사장과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처음 연락했을 때부터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묻어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도 회사의 가장 민감한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부담감 때문이었겠죠. 차를 세운 저는 팔로알토의 조용한 카페를 찾아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테이블이 모두 비어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모를 도청을 대비해 백색 소음 앱까지 켜놓았죠. 이런 조심스러움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리콘밸리의 산업 스파이 활동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신다면 이해하실 겁니다. 전화를 걸자 신호음이 2번 울린 후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곧 본론으로 들어갔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GB200이 정말 혁명적이라는데 그 성능의 비밀이 무엇이냐고 말이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더군요. 박사님, 우리가 만드는 칩은 사실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진짜 마법은 그 칩 위에 올라가는 작은 부품에서 일어나죠. 바로 한국이 만드는 HBM, 고대 역폭 메모리 말입니다. 제가 놀라서 커피잔을 내려놓자 달그락 소리가 카페에 울렸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계속했죠. 박사님은 HBM이 단순한 메모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AI의 지능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인간의 두뇌로 치면 시냅스와 뉴런의 연결 속도를 좌우하는 것과 같죠. 우리의 GPU가 아무리 강력해도 한국의 HBM 없이는 그저 값비싼 실리콘 조각에 불과합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 급하게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숫자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HBM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으며 특히 최신 HBM3 기술에서는 사실상 100%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쟁사들과의 기술 격차는 최소 2년, 어쩌면 3년까지 벌어져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다음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박사님, 제가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죠. 워싱턴에서 한국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을 때 우리 CEO 젠슨 황이 직접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순히 항의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AI 산업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저는 숨을 멈추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정치적 제스처가 기술적 현실보다 중요했던 모양이더군요. 그들은 한국이 미국에 의존적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AI 혁명의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는데도 말이죠. 제가 대체제는 찾을 수 없냐고 묻자 전화기 너머로 쓴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미친 듯이 전 세계를 뒤졌습니다. 일본의 기술은 5년은 뒤처져 있고 대만의 TSMC조차 메모리 분야에서는 아기 수준입니다. 중국은 자체 개발을 시도하지만 품질이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되죠. 심지어 불량률이 50%를 넘어요.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분기에 한국과의 계약 규모를 2배로 늘렸습니다. 관세가 30%가 되든 50%가 되든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비용은 결국 우리 제품 가격에 전가되고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박사님, 챗 GPT를 아시죠? 그것을 구동하는 서버 한 대에 HBM이 수백 개씩 들어갑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모든 대형 언어 모델이 한국산 HBM 없이는 작동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국을 적으로 돌린다면 중국이 먼저 그들과 손잡을 겁니다. 통화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박사님, 저는 20년간 이 업계에 있었지만 이렇게 위험한 의존성은 처음 봅니다. 한국이 HBM 수출을 중단하면 미국의 AI 산업은 석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들을 압박하고 있죠.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 동안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캠퍼스들이 오후 햇살에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이 모래성처럼 보였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공급하는 부품 하나에 이 모든 것이 의존하고 있다니 정말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임원과의 통화를 마친 다음 날, 저는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 본사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애플의 공급망 관리를 총괄하는 제임스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는 15년째 애플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이폰의 모든 부품 조달을 책임지는 핵심 인물이었죠.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구석 테이블에서 손을 흔드는 제임스가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네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먼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마이클, 요즘 정말 미치겠다니까. 워싱턴의 관세 정책 때문에 우리 회사가 발칵 뒤집혔어.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플 정도 되는 회사가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리가 있나요? 그러자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테이블 위에 아이폰을 올려놓더군요. 이 작은 기계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몇 개인지 아나? 1000개가 넘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품이 뭔지 알아? 그가 아이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올레드 디스플레이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만들지. 우리가 수년간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불가능했어. 중국 BOE도 시도했지만 품질이 형편없었고 일본은 이미 이 시장에서 철수한 지 오래야.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단순한 화면이 아니야. 색재 현율, 명암비, 전력 소비, 내구성, 모든 면에서 한국산이 압도적이야. 특히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은 한국이 10년은 앞서 있어. 우리가 접히는 아이폰을 만들려면 무조건 한국과 손잡아야 해. 음식이 나왔지만 우리는 거의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했거든요. 그가 포크를 들며 말을 이었죠. 두 번째는 카메라 센서야. 아이폰의 카메라가 왜 그렇게 좋은 줄 알아? 삼성전자 시스템 LSI와 LG 이노텍이 만드는 이미지 센서 덕분이야. 소니도 좋지만 최첨단 센서는 한국이 최고야. 제가 그렇게 중요한 부품들을 한국에 의존한다는 게 위험하지 않냐고 묻자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 위험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매년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소비자들의 기대치는 더 높아지는데 한국 부품 없이는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거든.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은 하지만 제품의 눈과 얼굴은 한국에서 오는 거야.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그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우리 CEO 팀 쿡이 지난달 비밀리에 서울을 방문했어. 관세 문제를 우회할 방법을 논의하러 갔지. 한국 기업들과 베트남이나 인도에 합작 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야. 미국 정부는 한국을 압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더 의존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지. 제임스와 헤어진 후 저는 곧바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 에너지 물류 전문가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카메라 센서, 모든 첨단 기술의 핵심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했죠. 휴스턴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항구 근처의 사무실에서 텍사스 에너지 물류 기업의 전문가 로버트를 만났습니다. 그는 30년간 LNG 수출 사업에 종사한 베테랑이었죠. 창밖으로 거대한 LNG 운반선들이 보이는 가운데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저 배들이 어디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그의 손가락이 창밖을 가리켰죠. 저기 보이는 5척 모두 한국에서 왔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것들이죠. 전 세계 LNG 운반선의 80% 이상을 한국이 만듭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LNG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것이 한국 조선소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 몰랐거든요. 로버트가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네요.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스 공급을 중단한 후 미국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LNG를 운반할 배는 오직 한국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LNG 운반선은 영하 162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안전하게 운송해야 합니다. 이 기술은 로켓 과학만큼 복잡해요. 단열재, 화물창, 추진 시스템,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죠. 중국이 따라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일본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이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한국 조선소의 수주 잔량이 3년치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문해도 2028년에나 배를 받을 수 있어요.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살 수도 없고 한국이 아니면 답이 없는 상황이죠. 미국의 에너지 패권이 한국 조선소에 달려있다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무실을 나오면서 항구를 둘러보았습니다. 거대한 LNG 터미널과 저장 탱크들이 늘어서 있었죠. 로버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한국을 압박하면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에너지 수출을 할 수 없어요. 텍사스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디트로이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음 만남을 준비하며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테슬라의 전직 부사장이었던 마크 윌슨과 약속이 잡혀 있었죠. 그는 5년 전까지 테슬라의 배터리 조달을 총괄했던 인물로 지금은 디트로이트의 전기차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 다운타운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마크를 만났을 때 그의 첫마디가 제 가슴을 뛰게 했네요. 앤더슨 박사님, 전기차 혁명의 진짜 전쟁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가 테이블 위에 작은 배터리 셀을 올려놓으며 말했죠. 바로 이 작은 물건입니다. 이것이 미래 자동차 산업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저는 그 원통형 배터리를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건전지 같았지만 마크의 표정은 심각했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터리 하나에 들어가는 기술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수명, 안정성,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죠. 그리고 현재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단 하나뿐입니다. 제가 한국이냐고 묻자 그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고성능 배터리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8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차세대 배터리는 사실상 한국의 동무대죠. 중국 CATL도 있지만 품질과 안정성에서 한국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마크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의 최신 모델에 들어가는 배터리 구성이었죠. 모델 S 플레이드의 경우 7,000개가 넘는 배터리 셀이 들어갑니다. 한 개당 가격이 $10라고 쳐도 배터리 팩 하나에 $70,000가 넘요. 전체 차량 가격의 40%가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이 한국뿐이에요. 저는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생산을 시도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마크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네요.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데이에서 큰 소리쳤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체 생산 배터리는 여전히 시제품 수준이고 대량 생산은 요원해요. 결국 파나소닉과 한국 기업들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테슬라를 떠난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회사는 배터리 독립을 외치면서도 뒤에서는 한국 기업들과 더 큰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이중적인 태도가 싫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한국 배터리 없이는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커피를 마시며 그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금 디트로이트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패닉 상태입니다. GM, 포드, 스텔란티스 모두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합작 공장을 짓고 있죠. 켄터키, 테네시, 조지아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기술 없이는 중국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한국이 배터리 기술에서 이렇게 앞서가는지 묻자 마크가 흥미로운 설명을 해주었네요. 한국은 20년 전부터 이 분야에 투자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로 시작해서 노트북, 그리고 이제는 자동차까지 단계적으로 기술을 축적했죠. 특히 화학공학과 재료공학 분야의 인재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따라잡으려 해도 10년은 걸릴 거예요. 그가 갑자기 주변을 살피더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박사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인데 삼성 SDI가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만약 성공한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10분 충전으로 1000km를 갈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미국은 이 기술에서 완전히 뒤처져 있습니다. 호텔을 나서면서 마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한국을 압박하면 미국 제조업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정반대입니다.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 자동차 산업은 중국에 완전히 잠식당할 겁니다. 디트로이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때 세계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한국의 배터리 기술에 운명을 맡기고 있다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배터리, 미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모든 핵심 기술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었죠. 기술 패권의 축이 이미 이동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네요. 디트로이트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내일 있을 토론을 준비하며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존 라일리와 맞붙게 되었는데 이번엔 제가 직접 확인한 진실들로 무장하고 있었죠. 비행기가 착륙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국회의사당의 돔이 석양에 붉게 물들어 있었는데 마치 미국의 자존심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다음 날 아침 방송국 스튜디오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운전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듣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한국 경제에 관한 내용이었죠. 미국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운전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려도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존 라일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3개월 전과 똑같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지만 눈가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서려 있더군요. 아마도 한국의 놀라운 실적에 대해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고민했을 겁니다. 저는 그와 악수를 나누며 미소를 지었죠. 오늘은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라는 확신과 함께 말입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진행자가 먼저 한국의 수출 실적을 언급했습니다. 존 라일리가 즉시 반박하기 시작했네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곧 한국 경제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컸지만 3개월 전보다는 확실히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라일리 씨, 지난 3개월간 저는 미국 산업의 현장을 직접 돌아다녔습니다. 실리콘밸리, 디트로이트, 텍사스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심장부를 모두 방문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미국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존 라일리가 코웃음을 치며 말을 끊으려 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한국의 HBM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한국의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센서 없이는 만들 수 없죠. 테슬라를 비롯한 모든 전기차 회사들은 한국 배터리에 목숨을 걸고 있고 우리의 LNG 수출은 한국 조선소가 만든 운반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술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본도 대만도 심지어 중국조차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우리가 관세를 매기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존 라일리가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며 한국은 우리 없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라일리 씨, 이 데이터를 보십시오. 한국의 대미 수출은 단 1.4% 감소했지만 유럽과 아시아로의 수출은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시장을 다변화했어요. 진행자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앤더슨 박사님,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한 후 단호하게 말했네요. 우리는 한국을 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력한 동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한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존 라일리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라고 소리쳤죠.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라일리 씨, 자존심과 현실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려다 AI 혁명에서 뒤처지고 전기차 시장을 중국에 빼앗기고 에너지 수출 기회를 놓친다면 그게 정말 승리일까요? 스튜디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메라 너머로 스태프들의 놀란 표정이 보이더군요.
진행자조차 할 말을 잃은 듯했죠. 그때 존 라일리가 힘없이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패배의 그림자를 보았네요. 방송이 끝난 후 존 라일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조용했죠. 앤더슨 박사님, 당신이 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이 현실을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선택은 그들의 몫이죠. 방송국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네요. 이제 마지막 임무가 남았습니다. 오늘의 토론 내용과 지난 3개월간의 모든 발견을 정리해서 미국 전체가 읽을 수 있는 칼럼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토론이 끝난 그날 밤, 저는 워싱턴의 호텔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편집장으로부터 칼럼 요청이 왔는데 이번엔 반드시 미국 전체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결심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링컨 기념관의 불빛이 마치 저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역사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동반자로 만들 것인가. 이 선택이 향후 50년간 미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지난 3개월간의 여정을 떠올렸죠. 실리콘밸리의 불안한 목소리들, 디트로이트의 절박한 호소들, 텍사스의 현실적인 경고들이 모두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써내려갔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여전히 6.25 전쟁 때 도와준 작은 나라로 기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025년의 한국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들은 AI 혁명의 심장부를 쥐고 있고 미래 모빌리티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중국과의 경쟁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서울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거대한 시장을 미끼로 한국 기술을 유치하려 혈안이 되어 있죠.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한국을 압박한다면 그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중국과 손잡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미국이 잃게 될 것은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라 기술 패권 경쟁의 결정적 무기입니다. 새벽 2시가 되어도 저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제 열정은 식지 않았죠. 저는 구체적인 제안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네요. 첫째, 한국산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해야 합니다. 둘째, 한미 기술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셋째,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인재 교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특히 제가 목격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언급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한국의 HBM 없이는 단 하나의 AI 칩도 만들 수 없다는 사실, 애플이 한국의 디스플레이와 센서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 테슬라와 미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한국 배터리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진실, 그리고 우리의 LNG 수출이 한국 조선소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모두 담았죠.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미래 전망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AI가 모든 산업을 지배하고 전기차가 도로를 가득 메우며 친환경 에너지가 경제의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국 기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과 손잡는다면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관객석에서 지켜보기만 해야 할 것입니다.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백악관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위대함은 고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달성됩니다. 한국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그들을 잃는다면 우리는 위대함이 아니라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칼럼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네요. 역사는 종종 작은 선택이 거대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미국은 그런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작성한 칼럼을 편집장에게 보낸 후 창가에 서서 동이 트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 기념탑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죠. 저 태양이 미국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국과 함께하는 밝은 미래의 시작 말입니다. 3일 후 칼럼이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 한국이었죠. 그날 아침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이었네요. 제 목소리가 드디어 권력의 중심부에 닿은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죠.